이번 시간에는 10장 가설 검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10장 1절부터 10장 1절 통계적 가설부터 공부를 해볼까요? 우선 정의를 하겠습니다. 가설이라는 것 또는 통계적 가설 이렇게 부르는 것, 통계적 가설이라는 것은 어떤 모집단에 관한 주장이에요. 그 모집단은 하나의 모집단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단일 모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모집단이 2개 이상일 수도 있어요. 여러 모집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단일 모집단 그리고 2개의 모집단 이런 경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이번 학기 마지막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학기 마지막에는 3개 이상인 모집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때 배우기로 할게요. 자, 어쨌든 내가 단일 모집단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주장을 하려고 하는 모집단은 1개인 거고요. 2 모집단을 비교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모집단이 2개가 되는 거고요. 또는 3개 이상의 모집단에 대해서 비교해 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모집단이 3개 이상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집단이 있을 거고 그 모집단에 관한 어떤 주장이 있을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모집단의 특성을 수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모수다라고 알고 있죠. 그 모수에 관한 내가 주장하고 싶은 이론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모수에 관한 주장, 이것을 가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설 또는 통계적 가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설이라는 것은 모수에 관한 어떤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럴 때 그 모수에 관한 어떤 주장이, 즉 가설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우리가 검증할 거예요. 그것을 가설 검증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런데 뒤에 가서 이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가설에 대해서 검증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내가 주장하는 가설에 대해서 검증을 할 거냐, 내가 주장하는 가설에 반대되는 주장에 대해서 그런 가설에 대해서 반대 가설 그것에 대해서 검증을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를 해주면 내가 주장하는 가설 그것을 대립 가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표본을 근거로 삼아서 내가 주장하려는 것, 표본 조사해서 주장하려는 것, 그걸 대립 가설 이렇게 부를 거고요. 그 내 주장, 대립 가설, 대립 가설이 무효다. 대립 가설에 반대되는 주장, 그 가설을 우리가 귀무 가설이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그런데 귀무 가설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합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주장하려는 대립 가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통계량과 그 통계량이 따라가는 분포를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 수가 없어요. 통계량 자체를. 해서 그러니까 그 통계량이 어떤 분포를 따라가는지도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것에 반대되는 것, 내 주장이 틀렸다라고 하는 그 귀무가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계량을 만들 수 있고 그 통계량이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내 주장에 반대되는 가설을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내 주장에 반대되는 가설을 기각할 건지 아니면 기각을 못하는지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장의 반대 주장을 기각해버리면 내 주장이 받아들여진 거고 그 반대 주장을 기각하지 못했다 그러면 내 주장은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 이렇게 결론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집단에 대한 조사를 하고 싶은 건데 사실은 모수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할 거니까.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모집단이라는 것은 너무 방대해서 그걸 다 조사하려고 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 조사를 하고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 표본을 근거로 해서
모수에 관한 어떤 주장을 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는 겁니다. 만약에 모집단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다 조사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통계라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모집단 다 조사한 것을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 결론을. 그렇죠? 전체를 100%를 알 수 있는데 추정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모집단 전체를 100% 알 수 없을 때, 그럴 때 예, 표본 조사를 해서 우리가 표본으로부터 그 모수에 대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앞에서 점 추정, 구간 추정 다 하고 왔으니까 그 모수에 관한 어떤 이론을 만들 거고, 그 이론이 참인지 거짓인지 검증하는 방법, 가설 검증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방도 얘기했지만 내 주장에 반대되는 주장, 그것을 귀무가설이라고 부르고요. 그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해서 표본에서 근거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귀무가설이라는 것이 어떤 분포를 갖고 있는데, 귀무가설을 주장하는 통계량을 만들어서 그 분포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다면 그 귀무가설을 주장하는 그 통계량이 여기서는 확률이 크지만 이렇게 오른쪽 끝에나 왼쪽 끝에는 그럴 확률이 작죠. 그렇죠? 그렇다면 귀무가설이 이런 쪽에 그 주장하는 값이 이런 그 양쪽 끝에 가 있다 그러면 이건 무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그래서 귀무가설을 주장하는 통계량을 만들어서 그 통계량이 오른쪽 꼬리에 조금 있는 곳에 가든지 왼쪽 꼬리에 조금 있는 곳에 가든지, 예, 이렇게 되면 내가 신뢰 수준이라는 걸 정해서 이 정도면 믿겠다라고 정해 가지고 그 바깥으로 나가면 예, 기각하는 거예요. 귀무가설을. 그렇게 하면 내 주장을 받아들였다. 예, 이렇게 결정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통계라는 것은 예, 모집단 전체를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예, 이제 그 모집단에서 확률 표본을 추출해서 그걸 가지고 통계적인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요. 예, 그걸 가지고 가설하고 맞아떨어지면 그 가설을 받아들이는 거지만 그렇지 못하면 기각하는 거예요. 근데 기각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가설은 금방 얘기했듯이 귀무가설을 가지고 한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것이 통계학이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가설 검증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의학자가 커피를 마시는 것이 암에 걸릴 위험성을 증가시키는가라는 걸 실험을 했어요. 그럼 주장이 있겠죠. 커피를 마시면 암에 걸릴 위험성이 증가돼.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내가 주장하는 대립가설이 됩니다. 그리고 귀무가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는 것이 암에 걸릴 위험성을 증가시켜? 아니야. 커피를 안 마시는 일반 모집단에서 조사한 그 암 발생률하고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없어. 같아. 예, 이게 귀무가설이 되는 거예요. 예, 위험성이 크다라는 것은 대립가설, 그렇지 않고 같다라는 것은 귀무가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예, 그 암 발생률을 우리가 P라고 써볼까요? 그럴 때 P라는 값이 예, P0보다 크다. 예,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럴 때 그 반대되는 주장은 P가 P0 이하다라는 것이 이제 수학적으로 반대되는 주장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쓰진 않아요. 우리가 표본 조사를 해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중에서 암에 걸린 사람 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일반적인 그 비율보다 컸으니까 그런 주장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위험성이 증가되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조사를 한 거니까 예, 이것이 오히려 작다. 커피를 마시면 암에 걸릴 위험성이 더 작아진다. 예,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하다라는 것이 수학적인 반대 의견이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것은 같은 정도야. 예, 이렇게 되는 것을 반대라고 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예, 수학적으로 크다의 반대를 작거나 같다라고 쓰지 않아요. 예, 해서 수학적으로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통계학적으로는 그냥 P는 P0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반대입니다. 예, 해서 P가 P0인가? 이게 이제 귀무가설이니까
그걸 가지고 기각할 건가 말 건가, 이 귀무가설을 기각할 건가 말 건가, 이걸 결정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어떤 기술자가 두 계측기의 정확성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계측기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정확성을 조사를 해보니까 첫 번째 계측기하고 두 번째 계측기하고 정확성의 차이가 있다. 이런 표본 조사를 했겠죠. 그렇다면 차이가 있다라는 게 주장이에요. 대립가설. 예, 그때 반대되는 것도 역시 아니야, 차이가 없어. 예, 둘 다 똑같아. 그 정확도를 예를 들어서 뭐 평균이라고 썼다면, 예, 그렇다면 아니야, 뮤1하고 뮤2하고는 같은 정도야.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역시 반대되는 것은 아니야, 그냥 같아. 이렇게 됩니다. 예, 크다라고 주장해도 같아라는 게 반대. 작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에도 같다라는 게 반대. 다르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에도 같다라는 게 반대.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학기 거의 끝날 때쯤에서 배울 텐데, 네, 어떤 사회학자가 사람의 혈액형하고 눈동자의 색깔이 독립적이다라는 것을 조사해 보고 싶어요. 자, 그럴 때 표본 조사는 독립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혈액형을 보니까 어떤 특정한 색깔의 눈동자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야, 혈액형하고 눈동자 색깔하고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독립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대립가설. 그 반대되는 것은 아니야. 그 표본은 그냥 우연이고 사실은 독립적이야. 독립이다라는 것이 귀무가설이에요. 그건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습니다. 독립성 검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거기 가서 배우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독립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 분포 얘기할 때, 결합 분포 얘기할 때 배운 적이 있어요. 그 셀이 있었죠. 칸마다 그 확률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관측지를 가지고 우리가 확률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관측값을 가지고. 그때 그 셀의 확률이 그 셀에 해당하는 가로축, 세로축, 그 합 있었죠. 주변 분포라고 불렀었죠. 그 주변 확률, 그 셀에 대응하는 두 주변 확률의 곱하고 같으면 우리가 통계적으로 독립이다라는 걸 배운 적이 있었죠. 그것하고 같은 방식입니다. 해서 혈액형 네 가지를 조사를 하고요. 눈동자의 색깔, 뭐 예를 들어서 붉은색, 푸른색, 뭐 녹색, 회색, 뭐 더 많이 간다면은 갈색, 검은색 이렇게 해서 아니면 뭐 한 세 종류로 붉은색, 푸른색, 갈색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서 조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혈액형의 요인이 한 4개 있을 거고 크게 그렇죠. A형, B형, AB형, 그리고 O형 이렇게 있을 거고 눈동자 색깔을 뭐 6개로 나누든지 아니면 3개로 나누든지 하면 요인이 6개거나 3개거나 이렇게 있을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 그 곱하기 한 숫자만큼 셀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그때 관측값이 있을 거고 어떤 혈액형은 어떤 색깔 몇 명, 어떤 색깔 몇 명 이렇게 그렇죠. 그걸 가지고 혈액형과 눈동자 색깔이 독립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뒤에 가서 독립성 검정에 가서 배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주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표본 근거를 가지고 확증하고 싶은 것은 대립가설, 그 대립가설에 반대되는 것은 귀무가설, 그리고 검정하는 것은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정하는 거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기호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통계적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표본 조사를 한 거예요. 통계적 자료. 그걸 근거로 해서 내가 확증하려고 하는 주장, 대립가설이라고 합니다. 네. Alternative Hypothesis라고 불러요. Alternative Hypothesis. 그래서 Hypothesis, 가설이란 뜻이죠. 그런 뜻으로 H라고 쓸 거고요. H, 둘 다 H. 대립가설은 alternative라는 뜻의 여기 alternative, 이니셜 A를 따서 H, A 이렇게 쓰는 책도 있고요. 이건 뭐 어떤 걸 쓰든 뭐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 책은 H1하고 1번 번호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 따라서 H1 하는 기호를 쓰겠습니다. HA라고 쓰는 책도 봤을 텐데 여러분들이 혹시 그러면 HA가 Alternative Hypothesis 대립가설이구나. 또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시면 돼요. 기호는 정하기 나름이니까 우리는 H1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립가설에 반대되는 주장, 이제 우리가 기각할 건지 말 건지 검증해야 되는 그 주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립가설이 무효다, 대립가설이 잘못된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귀무가설이라고 해요. 귀무가설, 영어로 null hypothesis라고 합니다. null 하는 것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해서 숫자로 0이란 뜻이에요. null, 비어있다. null. 그래서 이것은 진짜로 0번을 써서 대부분의 책이 다 H0을 씁니다. 이렇게 H0라고 쓸게요. 그런데 대립가설은 두 가지로 HA 또는 H1 이렇게 쓰는데 우리 책을 따라서 H1이라고 쓰자. 자, 그럼 우리는 대립가설을 H1이라고 쓸 거고요. 귀무가설은 H0라고 쓸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이제 우선 연습 삼아서 대립가설, 귀무가설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과학자가 커피를 마시는 것이 암 발생률을 증가시킨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 대립가설하고 귀무가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주장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대립가설 H1은 커피를 매일 2잔 이상 마시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모집단, 이 모집단의 암 발생률, 이것이 내가 비교하려는 어떤 암 발생률, 일반 모집단의 암 발생률보다 크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표본 조사를 했을 거고, 표본 조사를 해서 그 암 발생률을 계산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p hat 이 값을 계산했을 겁니다. 그때 일반 모집단의 암 발생률이 이미 알려져 있는 값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값을 P0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렇다면 p hat을 계산해 보니까 P0보다 큰 값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커피를 매일 2잔 이상 마시는 사람으로 구성된 그 모집단의 모비율, P가 되겠죠? 그 모비율도 P0보다는 클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H1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H0는 아니야. 그건 우연일 뿐이야. 그냥 같다 정도일 거야. 그러니까 P는 P0야.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립가설, 귀무가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귀무가설을 글로 표현하면 커피를 매일 2잔 이상 마시는 사람으로 구성된 모집단의 암 발생률이 일반적인 모집단의 암 발생률하고 차이가 없다. 이게 귀무가설이 되겠죠. 차이가 없다,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P는 P0다. 이렇게 기호로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주장하는 것은 P가 P0보다 클 거야. 라는 주장이고.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아까 얘기한 거. 그렇다면 H1을 가지고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직접 검증을 하면 좋을 텐데 왜 H0를 가지고 이걸 기각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H1, P가 P0보다 크다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이 H1, P가 P0보다 크다라는 이 주장을 표현하는 통계량을 만들어서 그 통계량이 따라가는 그 분포를 찾는 것이 어려워요. 통계량 만드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 통계량을 만들어서 분포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래서 가설을 우리가 검증하려는 가설을 이런 형태, 대립가설 형태, H1 형태, H1 형태로 가설을 만들어 놓고 검증하려고 하면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어떤 통계량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통계량을 만들 수가 없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H0, 그것에 반대되는 가설을 줍니다. 그렇다면 H0는 여기 보듯이 그냥 P가 P0다. 한 점이에요. 그렇죠? 대립가설은 P가 P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P0
오른쪽에 있는 그 값들이 전체가 다 들어가야 돼요, 구간이.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구간 전체를 다 들어가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통계량을 만들 수가 없어요. 예, 어려워요. 그래서 H0를 보니까 그냥 딱 P는 P0야.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렇죠? 한 점입니다. P0 한 점. 예, 그래서 통계량 만들기가 쉬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 H0를 가지고 통계량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결정을 합니다. 예,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검정한다.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그 귀무가설을 우리가 주장하는 그 통계량을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뒤에서 기호를 쓸 텐데 Z0라든지 T0라든지 카이 제곱 제로라든지 F0라든지 등등 예, 이런 통계량을 만들 거예요. 귀무가설을 주장하는 통계량입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분포가 Z분포면 그거를 Z0라고 쓸 거고요. 따라가는 분포가 T분포다 그러면 그 검정 통계량, 예, 귀무가설을 기각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는 그 통계량을 우리가 검정 통계량이라고 불러요. 그 검정 통계량을 T0라고 쓸 거고요. 카이 제곱 분포를 따라가면 카이 제곱 제로라고 쓸 거고 F 분포를 따라가면 F0 이렇게 쓸 거예요. 됐죠? 자, 그럴 때 Z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럼 Z분포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그러면 귀무가설을 주장하는 통계량이 Z0니까 Z0가 지금 Z분포를 따라가고 있어요. 여기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Z0가 여기 그림처럼 중앙 부분에 왔다면 이럴 확률이 커지죠. 그렇죠? 예, 이런 구간에 들어올 확률은 굉장히 큽니다. 이 넓이가 크니까. 그렇죠? 하지만 Z0가 이렇게 오른쪽 꼬리에 이렇게 몰려 있다면 이 확률은 아주 작은 값이 되겠죠. 그렇죠? 예, 이 넓이는 아주 작아요. 이 넓이를 이제 보통 알파라고 표기를 할 겁니다. 왼쪽에 이렇게 가도 이 넓이도 아주 작은 값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귀무가설을 주장하는 그 검정 통계량이 이 중앙 부분에 왔다 그러면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게 실패되는 거고 이 꼬리 부분에 왔다 그러면 귀무가설을 기각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영역, 예,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영역을 기각력 이렇게 부릅니다.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다시 다 설명을 할 거예요. 경우마다. 예, 그렇게 용어만, 기각력이라는 용어만 예,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예, 이렇게. 자,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건지 말 건지를 검정하는 거다. 왜? 귀무가설을 주장하는 그 통계량이 더 만들기 쉽다. 이해됐죠? 예,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예, 이 가설 검정을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어떤 재판에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그때 어떤 사람이 예, 유죄인 것 같아요. 해서 유죄가 좀 의심스럽다 해서 기소가 됐어요. 예, 그 피고가. 해서 피고가 기소됐다라고 하니까 검찰의 주장은 당연히 피고는 유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검찰의 주장은 주장하고 싶은 거니까 예, 대립가설이에요. H1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유죄다라는 증거를 수집을 했겠죠. 그렇죠? 표본 자료를 조사했을 거예요. 그럼 그 표본에 근거해서 피고가 유죄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반대되는 주장은 H0 귀무가설 피고는 무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H0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귀무가설 H0를 기각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H0라는 것을 주장하는 검정 통계량을 만듭니다. 검정 통계량. 예, 이 검정 통계량 하는 것은 H0를 주장하는 그런 통계량이에요. 그래서 그 검정 통계량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그 검정 통계량이 어떤 분포를 따라가는가라는 걸 살펴보고 그 값이 이렇게 오른쪽 꼬리 또는 왼쪽 꼬리 이런 작은 부분에 왔다 그러면 기각하는 거죠. 예, 이렇게 양쪽 꼬리에 들어가면 기각해요. 중앙 부분에 들어왔다 그러면 기각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기각을 하거나 기각을 실패하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럴 때 예,
H0를 예를 들어서 기각했다라고 하면 피고는 무죄다라는 그 사실을 기각해 버린 거니까 우리의 주장, 피고가 유죄다라는 것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렇게 된 거고, 만약에 기각을 못 했어요. 자, 그렇다면 기각을 못 했다라고 하면 피고가 유죄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피고가 유죄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을 해석할 때 유죄다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했으니까, 즉 무죄다라는 것을 기각하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사람은 무죄가 된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하지만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유죄가 의심스러운 그런 증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기소가 된 건데 그게 이 사람이 유죄다 하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한 근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증거가 충분하진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H0를 채택하는 게 아니고 H0를 기각을 못한 것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법정에서 하듯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유죄다라고 할 정도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유죄가 되는 거지만 증거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면 이 사람은 유죄라고 몰 수는 없어요. 몇 가지 증거를 가지고 그게 충분하지 않다라는 판정이 들면 그렇다면 이 사람이 유죄다라고는 판정을 안 한다라는 거죠. 이해됐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무죄 추정의 원칙. 증거가 굉장히 충분할 때만. 그렇다면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은 기준이 되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95% 정도 증거가 되면 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렇게 정하면 됩니다. 증거가 한 90%만 되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것은 그 사안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유죄다라고 판정이 됐을 때 그 형벌을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유죄다라고 판정이 됐을 때 이 사람이 사형에 처해진다. 그렇다면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런 경우라면 우리는 유죄라고 인정하는 증거를 한 99% 이상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1%라도 더 넘어가게 아니다라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그런 자료가 있다면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면 뭐 90%, 95% 이렇게 정할 수도 있지만 사람의 목숨처럼 아주 굉장히 중한 경우다 그러면 99%, 더 할 수도 있어요. 99.9%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정해서 여러분들이 그 H0 귀무가설을 기각할 건지 말 건지 그 기준을 정하시면 돼요. 그 기준을 우리가 뒤에서 유의 수준이라고 부릅니다. 해서 보통 그 유의 수준은 아주 작은 값으로 줄 거예요. 예. 조금 이따가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현재 사용하는 감기 백신이 예방 효과가 25%가 된다. 그렇게 가정을 해볼까요? 그리고 예방 접종을 하면 2년 동안 그 효과가 지속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방 효과가 25%다라고 했으니까 0.25가 되겠죠. 25%. 그렇죠? 예, 숫자로 하면 0.25가 될 거예요. 그럼 이것하고 비교할 거니까 그 비율, 이게 비교하는 비율입니다. P0가 0.25다.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새로운 감기 백신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렇죠? 그럼 지금 사용하는 감기 백신보다 효과가 더 있다. 이렇게 판정이 되면 새로 만든 걸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비용을 또 따져보면 됩니다. 그런데 효과가 그렇게 크게 있진 않은데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 그러면 안 쓰는 걸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과학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새로 만든 감기 백신의 예방 효과를 이제 검증해야 되니까 표본 조사를 했어요. 20명을 추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명 하는 것은 30보다는 작으니까 일단 표본의 크기를 가지고 얘기하면 소규모예요. 그렇죠? 여긴 비율 얘기니까 대규모다라고 하려면 30 이상이 되면서 NP, NQ가 둘 다 5 이상이 돼주면 우리 대규모 이론을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선 표본의 크기가 30보다 작으니까 NP, NQ가 5 이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대규모를 따라가서 안 써도 됩니다. 물론 NP, NQ가 둘 다 5 이상이다 그러면 이게 30보다는 작다고 하더라도 그냥 대규모 이론을 그냥 따라가도 근사적으로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고 맞아 들어가긴 해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2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가지고 예방 접종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새로운 백신을 접종한 사람 중에서 2년 동안 감기에 걸리지 않은 사람, 앞에 거도 효과가 25%고 2년 동안 지속된다고 했으니까 2년 동안 지속되는 것도 같이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몇 퍼센트인가라는 걸 본 겁니다. 그런데 20명 중에서 그런 사람이 8명을 초과했어요. 그러니까 X0라는 값은 8보다는 크다라는 값이죠. 사람의 명수니까 X0는 9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표본 조사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검정을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현재 백신의 효과는 0.25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아까 쓴 것처럼 P0 이렇게 써 주면 됩니다. 그렇죠? 이것하고 비교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백신을 가지고 표본 조사를 했더니 표본 비율, P햇 20명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8명보다는 큰 값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P햇은 20분의 8보다는 큰 값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20분의 8 수로 고치면 0.4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0.4보다 큰 값이 나왔어요. P햇이. 그런데 P0는 0.25예요. 0.40 하는 것은 당연히 0.25보다 큰 값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표본 조사가 0.25보다 큰 값으로 표본 비율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새로운 백신에 대해서 새로운 백신을 다 조사한 건 아니지만 모 비율 P가 0.25보다는 클 거야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표본 조사로부터. 그렇죠? 그래서 P가 0.25보다는 클 거야라는 게 우리의 주장이 되는 거예요. H1.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H1은 P가 0.25보다 크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부정하는 것은 P가 0.25 이하야라고 쓰는 게 아니고 P는 그냥 0.25 정도일 거야. 이렇게 쓰는 거라고 했어요. 이해됐죠? 0.25보다 큰 표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작다라는 걸 반대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작다라는 건 이미 무시돼 버린 거예요. 크다라는 자료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해서 그것에 반대되는 것은 그냥 같은 정도야. 그 표본의 크기를 점점 크게 하면서 모집단으로 가까이 가면 그냥 비슷해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귀무가설은 P는 0.25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그 검정 통계량, 귀무가설을 기각할 건지 말 건지 그걸 결정할 때 귀무가설을 주장하는 통계량, 귀무가설을 주장하는 통계량을 검정 통계량이라고 했어요. 그 검정 통계량이 취하는 확률이 작다 그러면 기각하면 되고 크다 그러면 기각에 실패하는 거죠. 그렇죠? 무엇보다 작다, 크다라는 기준은 내가 주는 거고, 그렇죠? 그 유의 수준은 내가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H0라는 걸 주장하는 통계량, 검정 통계량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당연히 그 새로운 백신을 가지고 지금 20명을 무작위로 표본 조사를 했으니까 거기서 효과를 본 사람의 숫자, 그걸 가지고 통계량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새로운 백신에 접종한 그 표본에서 예방 효과가 2년 이상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수, 그것을 확률 변수 X로 표현하면 돼요. 그렇다면 20명 표본을 꺼냈으니까 X는 0부터 20까지의 값을 취할 거고, 그렇죠? 지금 표본에서 8명보다 초과한 그런 사람들이 효과를 봤다라고 얻었으니까 그걸 넘어서면 그 귀무가설은 기각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은 여러분들이 다른 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신뢰하기 위해서 9를 초과했을 때 이렇게 바꿔서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정해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임의로. 예. 자, 그래서 8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이 값을 8 이걸 기준으로 해서 8을 초과하는 것하고 8 이하인 것하고 나눠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8보다 큰 경우에는 귀무가설을 기각해버리면 돼요. 됐죠? 그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그 영역을 기각역이라고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영역, 기각역. 이 기각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그 값, 즉 귀무가설을 기각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그 값, 예, 그 값을 기각값이다라고 합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8 초과다라고 정했다면 기각값은 8이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결정해서 얘기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가설 검정을 하다 보면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귀무가설을 기각할 거냐 말 거냐를 우리가 결정을 할 텐데 귀무가설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귀무가설이 참이었어요. 근데 기각을 했다면 오류가 되겠죠. 그렇죠? 귀무가설이 참이었다 그러면 기각에 실패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귀무가설이 참인데 기각을 해버렸어요. 그렇다면 오류가 생기죠. 귀무가설이 참인데 기각하는 오류를 제1종 과오다 또는 제1종 오류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책에서는 과오라는 용어를 썼으니까 거기에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제1종 과오다 이렇게 불러요.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 반대로 귀무가설이 거짓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귀무가설이 거짓이다 그러면 이번에는 기각해야 돼요. 그렇죠? 아까는 귀무가설이 참이었으니까 기각을 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기각했다 그러면 오류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귀무가설이 거짓이에요. 거짓이니까 기각을 해야 돼요. 근데 기각을 못 했어요. 자, 그럼 기각해야 되는데 못 했으니까 오류가 생겼죠. 그렇죠? 그 오류를 우리는 제2종 과오 또는 제2종 오류라고 불러요. 역시 우리 책 용어 따라서 제2종 과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1종 과오와 제2종 과오가 생겼죠? 그렇죠? 다시 정리하면 귀무가설이 참인데 기각해버리면 1종 과오, 귀무가설이 거짓인데 기각을 못하면 2종 과오. 어렵지 않죠? 네, 그리고 1종 과오가 발생할 확률을 그리스 문자 알파라고 쓰겠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네, 이 알파를 나중에 우리가 유의 수준이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1종 과오를 더 중요시해서 이 값을 아주 작게 줄 거예요. 해서 알파를 작게 하는데 신경을 쓸 겁니다. 예,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2종 과오가 발생할 확률이 있겠죠. 그 확률은 그리스 문자 베타로 씁니다. 그리스 문자 두 번째 문자예요. 알파는 첫 번째 문자고, 해서 1종 과오는 그리스 문자 첫 번째 문자 알파로 쓸 거고, 2종 과오는 그리스 문자 두 번째 문자로 순서로 두 번째 베타라고 쓸 거예요. 알파와 베타. 어렵지 않죠? 알파는 1종 과오의 확률, 베타는 2종 과오의 확률.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이 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예, 모집단에 아주 가까운 표본을 꺼냈다. 즉 표본의 크기가 굉장히 컸다 그러면 당연히 이 두 과오가 다 작아져요. 표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럼 거의 모집단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네, 그럼 실제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네,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큰 표본을 추출할 수는 없어요. 모집단만큼 큰 그런 표본을 추출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이제 추출을 할 텐데. 그래서 비교적 대규모다라고 해도 30 이상 정도, 이 정도를 대규모라고 하는 거니까 그 정도 그냥 적당한 표본을 추출하게 되면 알파라는 값이 증가하게 되면, 즉 1종 과오 확률이 증가하면 2종 과오는 감소하게 됩니다. 반비례하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반대로 2종 과오의 확률 베타라는 값이 만약에 증가하게 되면 반대로 알파가 감소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거 둘 다 오류니까 당연히 이 두 오류가 둘 다 작으면 좋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표본이 굉장히 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해서 둘 다 작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걸 더 중시할 거냐라는 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법정에서 하듯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릅니다. 예, 해서 알파라는 값을 작게 하는데 신경을 쓸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 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알파라는 괄호를 예, 크게 해버리면 예, 일이 큰일이 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값을 작게 해줍니다. 이해됐죠? 예. 자, 그러니까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데 예, 사람을 유죄다 해가지고 감옥에 넣을 수는 없어요. 예, 그게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예, 유죄라고 할 정도로 충분한 증거가 아니다 그러면 그냥 그 유죄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예, 해서 이 사람을 구속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원리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예, 해서 알파라는 값을 작게 한다. 기억해 두세요. 알파라는 값을 작게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제1종 과오를 범할 확률, 예, 우리가 이 1종 과오의 확률을 알파라고 썼죠. 그것을 유의수준이라고 써요. 유의수준. 그리고 이 유의수준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작게 준다. 그래서 보통 예, 0.01 크면 0.05 예, 이 정도로 줘요. 이 정도. 90%다 그러면 0.10 예,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90%면은 0.10, 95%면은 0.05, 예, 99%면은 0.01 예, 이렇게 줍니다. 예, 해서 알파는 보통 작은 값으로 준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 예를 들었던 것 중에서 이 알파하고 베타를 한번 계산해 볼 거예요. 예, 알파, 베타를 이산적인 경우하고 연속적인 경우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조금 전에 했던 그 예제 잠깐 볼까요? 예, 그 현재 백신하고 새로운 백신하고 그 효과를 비교를 했어요. 자,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백신은 예, 그 비율, 효과가 0.25였습니다. 25%. 그렇죠? 그런데 새로 개발한 백신은 20명 중에서 8명을 초과했다라고 지금 표본 조사가 됐어요.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 대문자 X라는 확률 변수를 새로운 백신을 가지고 적어도 2년 동안 감기에 걸리지 않은 사람의 수, 즉 그 새로운 백신의 효과를 본 사람의 수, 예, 그 값을 X라고 둘까요? 자, 그렇다면 알파라는 값은 어떻게 설정이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알파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일종 과오입니다. 일종 과오는 귀무가설이 참이에요. 그렇죠? 예, 귀무가설이 참인데 그걸 기각해 버렸어요. 그게 일종 과오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귀무가설이 참이다라고 했으니까 아까 이 예에서 귀무가설은 뭔가요? P는 P0. 근데 P0는 비교하는 그 지금 사용하는 백신 효과 0.25. 그렇죠? 그러니까 P가 0.25일 때 기각을 해버린 거죠. 그렇죠? 이런 조건부 확률입니다. 앞에서 우리 조건부 확률 네, 기호를 다 배웠죠. 자, 그렇다면 P가 0.25일 때 귀무가설을 기각을 해버렸으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했다라고 하면 이 효과를 본 X라는 이 값이 8을 초과했으니까 기각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기호로 쓰면 P가 0.25일 때 X가 8보다 클 확률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예, 이제 뒤에 가서 예, 이 비율에 대한 그 검정을 배울 텐데 예, 지금 20명을 가지고 표본 조사를 했으니까 30보다 작아요. 소규모예요. 그렇죠? 표본의 크기를 가지고 얘기하면 예, 그래서 NP, NQ가 5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 그냥 대규모 이론을 따라가기에는 뭔가 좀 섭섭한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 사실 뒤에서 배웁니다. P값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산해 주면 돼요. 여기 있는 이 값이 이제 뒤에서 P값이라고 부를 거예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예, 이 값을 P값이다라고 부를 거예요. P-value. 예, 그건 뒤에서 또 설명이 되니까 그때 다시 배우고요. 자, 어쨌든 알파라는 값을 지금 이 기호로 표시한 거죠. 그렇죠? 예, 귀무가설이 참인데 기각했다라는 걸 표시를 한 거예요. P가 0.25일 때 X가 8을 초과했을 확률. 그렇죠? 예, 이 값을 계산해 볼까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백신 문제는 그 표본에 있는 그 20명의 사람들은 이 백신, 새로운 백신을 가지고 효과를 받거나 못 받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이항분포를 따라가고 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항분포를 가지고 직접 계산합니다. 이 확률을. 그렇다면 x가 8보다 클 확률이다라고 했으니까 20명 표본에서 x가 8보다 크다. 9부터 그렇죠? 20까지 이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앞에서 이항분포 배웠어요. 즉 R의 값이 9부터 20에 있는 그런 그 누적 분포표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예, 그걸 계산해 보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값은 x의 값을 9부터 20까지 쭉 더해 주면 돼요. 그렇죠? 예, 이항분포고요. x 세미콜론 20 표본의 크기 n의 값이 여기 오는 거죠. 콤마 0.25 예, p 성공 확률의 값이 오는 거죠. 그렇죠? 예, 해서 9부터 20까지 다 더할 거니까 우리는 누적 분포표가 있어요. 그렇죠? 안 그러면 9일 때, 10일 때, 11일 때 해서 20일 때까지 다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식으로 그냥 누적 분포표를 쓰는 게 더 편하죠. 누적 분포표를 쓸 거니까 9부터 20까지라는 것은 0부터 8까지 더한 것을 1에서 빼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1 마이너스 x가 0부터 8까지 b x 세미콜론 20, 0.25 이걸 계산하면 됩니다. 우리 이항 누적 분포표, 누적 이항 분포표를 공부했죠? 그렇다면 여기 P가 0.25인 게 특별하게 하나 더 있다는 것도 알죠? 0.1, 0.2, 0.3 해가지고 0.9까지 표로 만들어놨고 특별하게 그 외의 숫자는 0.25를 하나 더 넣었어요. 4분의 1. 그렇죠? 기억하죠? 자, 그럼 이건 표에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표를 찾는 방법도 알죠? 표본의 크기 n에서 20을 찾으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x는 0부터 8까지 할 거니까 r의 값에서 20에 있는 그 r의 값에서 8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렇죠? 예, 이렇게 찾고 p의 값에서 0.25를 찾으셔서 0.25에서 내려가고 8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만나는 곳에 있는 표를 읽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 값을 읽어볼까요? 0.9591 찾았나요? 예,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1에서 이 값을 빼주면 되니까 값은 0.0409 이렇게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알파 제1종 과오가 발생할 확률 이 값은 0.0409다. 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이 유의 수준을 검정의 크기다라고도 불러요. 근데 우리는 보통 유의 수준이라는 용어를 쓸 거니까 유의 수준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결국 유의 수준, 검정의 크기라는 값이 0.0409 이렇게 나왔으니까 비교적 작은 값이죠. 그렇죠? 예, 5%가 좀 안 되네요. 예, 이 값은 5%보다는 좀 작다. 그렇죠?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작은 값이다라고 생각하면 일종 과오를 범할 가능성은 뭐 그렇게 크지 않다. 예, 거의 없다. 예, 이렇게 봐도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다음 이종 과오를 범할 확률. 이것은 기준이 주어져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립가설이 특정한 값으로 주어져야 이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 그래서 한 2개 정도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대립가설이 특정한 값으로 주어졌다라고 할 텐데 P를 0.5로 한번 줘볼게요. 실제 모 비율이 0.5였다라는 거죠. 새로운 백신에 대해서.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수업 시간이 끝나면 P를 0.4로 해서 똑같이 베타를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P를 0.3으로 바꿔서 똑같이 베타를 계산해 보세요. 0.25보다 큰 값 중에서 지금 2개를 선택을 한 겁니다. 0.3, 0.4. 그렇죠? 0.25보다 큰 값을 선택해야 베타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P가 0.5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P가 0.5였어요. 귀무가설은 P가 0.25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기각을 해야 돼요. 귀무가설을. 그렇죠? 예. 근데 기각을 못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종과오가 생겼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P가 0.5였는데 귀무가설 P가 0.25다라는 이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했다. 기각에 실패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베타를 계산합니다. 예. 그렇다면 베타는 이제 우리가 똑같이 확률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P가 0.5였어요. 그렇죠? 그럼 P가 0.5일 때
이렇게 조건부 확률로 표현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기각을 못 했어요. 기각을 한다라는 기준은 x가 8을 초과할 때 기각한다라고 했으니까 기각을 못 했다라는 것은 x가 8 이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x가 8보다 크면 기각할 거니까 못 했다라는 것은 x가 8 이하가 나왔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확률로 표현하면 조건부 확률로 예, p가 0.5일 때 x가 8 이하인 확률, 이게 베타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만드는 건 연습하셔야 돼요. 예. 한 두세 번만 해보면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당연히 그냥 이항분법에서 찾을 수 있는 값으로 표현되죠. x가 8 이하인 거니까. 그렇죠? 0부터 8까지 다 더해주면 돼요. 그렇죠? 예, 8 이하인 거 바로 나오죠. 표에도 바로 있고. 자, 그렇다면 bx 세미콜론 20 콤마, 이번에는 p가 0.5니까 0.5. 그렇죠? 예, 0부터 8까지 다 더한 거. 표에서 찾는 방법 알고 있죠? n에서 20 찾으시고 r에서 이번에는 8입니다. 그렇죠? r에서 8 찾으시고 p에서 이번에는 0.5예요. 그렇죠? 0.5도 표에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8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0.5에서 내려가고 만나는 곳에 있는 수를 읽으면 예, 0.2517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베타는 0.2517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뒤에 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실제로 예, 그 귀무가설, 가설에서 얘기하는 그 기준값, 그 P가 0.25다라는 거예요. 그때 실제 모비율, 예, 얻은 모비율 P가 0.5, 0.25에서 0.5까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지금 느낄 수 있죠. 0.25만큼 떨어져 있네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지금 베타를 계산해 보니까 0.2517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P를 한번 더 바꿔볼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0.4, 0.3 바꿔서 연습을 하실 거고요. 이 수업 끝나면. 예, 지금 이 수업 시간에도 0.5 대신 다른 수를 하나 써서 또 계산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예, P가 0.7일 때 예, 제2종 가오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P가 0.7이다 그러면 당연히 귀무가설 하는 것은 P가 0.25다라는 거니까 예, 거짓이에요. 기각해야 돼요. 그런데 기각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 이 새로운 백신이 그 기존에 있는 그 백신하고 비교를 했을 때 효과가 그렇게 아주 굉장히 예, 정말로 월등하게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용을 할 텐데 월등한 것 같지는 않아요. 효과가 월등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싸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일부러 그걸 살 이유가 없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일부러 오류를 만들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오류가 얼마큼 날까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효과가 P가 0.7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 기존 것은 0.25였으니까. 그렇죠? 예, 아주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때 만약에 예, 이 귀무가설 기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이종 가호가 생겼을 텐데 그 이종 가호의 확률이 얼마나 될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P가 0.7. 아까 0.5일 때 계산했으니까 0.25에서 0.5하고는 더 멀어졌죠. 그렇죠. 0.25. 예, 귀무가설, 가설의 그 기준치. 그것보다 0.5 계산했을 때보다는 0.7 계산할 때가 지금 더 멀어진 겁니다. 그렇죠? 예, 0.25에서 0.7까지니까 0.45만큼 멀어졌어요. 거리가. 그렇죠? 그때 베타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비교해 볼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 이종 과오를 범할 확률 베타는 P가 0.7이었다라고 했으니까 조건부 확률로 P가 0.7인데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했으니까 X는 8 이하가 되는 확률. 그렇죠? 예. 그렇다면 똑같이 그 베타의 값을 이제 이항분포로 해서 B, X 세미콜론 20, 0.7 이것을 8 이하다라고 했으니까 0부터 8까지. 예. 이걸 다 더하면 되죠. 그렇죠? 표에서 찾으면 되고요. 예. N에서 20을 찾고 R에서 20 파트에서 8을 찾고 그렇죠? P에서 0.7을 찾고 0.7에서 내려가고 8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거기 있는 수를 읽으면 예, 0.0051 그렇죠? 예, 아까는
P가 0.5일 때 얼마 나왔어요? 0.25 어쩌고 이렇게 나왔죠. 베타가. 그렇죠? 근데 지금은 0.0051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종 과오를 범할 확률이 굉장히 작아졌죠. 그렇죠? 백신의 효과가 70%일 때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는 경우, 즉 그 이종 과오가 발생할 확률, 베타, 그 베타는 굉장히 작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효과가 70%다 그러면 이렇게 베타가 발생할 확률은 아주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죠? 자, 그리고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이 귀무가설 기준이 되는 0.25로부터 우리 이종 과오를 계산하는 그 P값, 그 P값이 0.5일 때보다 그것보다 더 멀리 간 0.7일 때 베타의 값은 작아진다. 그렇죠? 이 기준값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베타의 값이 작아진다. 어렵지 않죠? 그런 성질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0.7이다 그러면 지금 1에 많이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때 P의 참값이 1에 가까워질수록 베타의 값은 아주 작아졌죠. 0.0051. 그렇죠? 0에 가까이 가는 그런 성질도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런 성질이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알파와 베타를 계산하는 이 문제를 이번에는 연속 확률 변수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볼게요. 어떤 대학교 남학생의 평균 체중이 68kg이다 라는 귀무가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주장하려는 게 68kg이 아니다. 이런 대립가설이 있어요. 자,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주장하려는 것은 H1, 뮤는 68이 아니야. 뮤는 68과 달라. 이게 내 주장이고요. 그것을 부정한 귀무가설은 아니야. 그럼 표본을 다르게 하면 그냥 뮤는 68 정도일 거야. 표본을 조금 더 크게 하면 뮤는 68 정도가 될 거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H0는 뮤는 68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이제 기각력을 한번 설정해 볼까요? 기각력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90% 믿을 수 있다. 95%면 믿겠다. 아니면 99%가 돼야 나는 믿겠다. 이런 식으로 기각력은 여러분들이 각각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선 주어집니다. 어느 정도를 기각력으로 하게끔 주어져요. 알파를 얼마로 해라. 유의 수준 알파는 얼마로 해라. 이렇게 문제를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각력을 이렇게 결정을 해볼까요? 기각력을 검정 통계량을 기각할 수 있는 기각력, 즉 검정 통계량은 귀무가설을 주장하는 통계량이다라고 했으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하려고 하는 기각력, 그 기각력을 x바가 67보다 작거나는 왼쪽 꼬리에 가겠죠. 아니면 x바가 69보다 큰 쪽에 있으면 기각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른쪽 꼬리는 69를 넘어가면 기각, 왼쪽 꼬리는 67을 넘어가서 그 왼쪽으로 더 가면 기각. 어렵지 않죠? 오른쪽 꼬리는 기준치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면 기각하는 거고, 왼쪽 꼬리는 기준치보다 더 왼쪽으로 가면 기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 그런데 이제 그 체중의 모 표준 편차가 우리 통계량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값을 줍니다. 지금 시그마가 3.6이다라고 가정할 거예요.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그리고 표본을 표본의 크기가 64가 되는 확률 표본을 추출했다. 이렇게 가정을 할 거예요. 자, 그럴 때 표본 평균 x바라는 것은 우리 x바가 지금 n이 64다 그랬으니까 30보다 커요. 그럼 이건 대규모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중심 극한 정리라는 걸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x바는 정규분포를 따라간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걸 표준화할 수 있어요. 표준화하면 Z를 만들 수 있는데 Z는 어떻게 만드나요? X바의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주어진 확률 변수 X바 마이너스 X바의 평균. X바의 평균은 모평균 뮤와 같다라는 걸 알죠. 그렇죠? 해서 Z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뮤제로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값이 n 0, 1을 따라간다. 표준 정규분포를 따라간다라는 걸 알고 있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x바의 분포는 금방 계산한 것처럼 평균, 모평균 68이네요. 그렇죠? 뮤. 예. 그리고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예. 그런데 루트 n 하는 것은 지금 표본의 크기를 64로 꺼냈으니까 루트 씌우면 8864. 8이네요. 8분의 시그마는 3.6이다라고 주어졌다라고 했으니까 3.6을 쓰면 되겠어요. 8분의 3.6 계산하면 0.45. 그렇죠? 이렇게 되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서 Z를 만들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알파와 베타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파는 귀무가설이 참인데 기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귀무가설이 참이다라고 했으니까 귀무가설, 뮤는 68이다라는 게 귀무가설이에요. 그렇죠? 그럼 뮤는 68일 때 하는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각했어요. 기각했으니까 x바가 67보다 작거나 x바가 69보다 크면 기각을 한다고 했죠. 기준을 그렇게 준 거니까. 자, 그렇다면 두 부분을 합쳐야 됩니다. 해서 뮤가 68일 때 x바가 67일 확률하고 67보다 작을 확률하고 뮤가 68인데 x바가 69보다 클 확률 이 두 개를 더해주면 되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 기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알파를 두 개를 더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펴볼까요? 우리 다 배웠죠? 예, x바가 67보다 작을 확률 우리 표준화해서 z로 고쳤어요. 그렇죠? 루트 n분의 시그마 0.45가 나왔습니다. 분의 x바 기준은 67입니다. 마이너스 뮤는 68이에요. 그러니까 z가 0.45분의 67 마이너스 68 이것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렇죠? x바가 69보다 클 확률 하는 것도 z로 고치면 루트 n분의 시그마 0.45분의 그렇죠? x바 기준 69 마이너스 뮤 68 이것보다 z가 클 확률 그렇죠? 예, 이렇게 두 개 더하면 되네요. 자, 근데 이 두 값을 계산하면 이 왼쪽에 있는 이 값 0.45분의 67 마이너스 68은 마이너스 2.22가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값 0.45분의 69 마이너스 68 이것은 분자를 비교해 보면 부호만 바뀌었죠. 2.22가 됩니다. 자, 그래서 z가 마이너스 2.22보다 작을 확률하고 z가 2.22보다 클 확률 이걸 두 개를 더해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는 z분포를 따라가는 거니까 대칭이지요. 그렇죠? 예, 오른쪽 끝에 여기 2.22가 있다면 왼쪽 끝에 여기 마이너스 2.22 이건 0을 중심으로 대칭이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확률과 왼쪽에 있는 이 꼬리 확률이 같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2.22보다 z가 작을 확률이나 플러스 2.22보다 z가 클 확률은 같은 값입니다. 그럼 하나를 계산해서 2배 하면 되죠? 그럼 표에 있는 이 값을 2배 해주겠습니다. 해서 z가 마이너스 2.22보다 작을 확률의 2배. 그렇죠? 예, 표에서 찾는 거 잊어버리지 않았죠? 예, z값에서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 마이너스 2.2 찾으시고 가로축에서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 점 0이 찾으셔서 점 0에서 내려가고 마이너스 2.2에서 오른쪽으로 갔을 때 만나는 부분에 있는 수 읽어보세요. 예, 읽으면 0.0132 이렇게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거기에 2를 곱해주면 0.0264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종 과호가 발생할 확률 알파는 0.0264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역시 특정 값을 주고 베타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귀무가설은 뮤가 68이다라는 거였는데 실제로 뮤가 70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귀무가설 뮤가 68이다라는 것은 거짓이니까 기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각을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종과호가 발생했죠. 그럼 베타가 얼마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베타라는 값은 뮤가 70일 때 그렇죠? 귀무가설을 기각을 해야 되는데 기각을 못했어요. 기각한다라는 것은 x바가 67보다 작든지 x바가 69보다 크면 기각을 할 텐데 기각을 못했다라고 했으니까 x바는 67에서 69 사이에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확률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럼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이제 표준화해서 Z로 바꾸시고, 루트 n분의 시그마 0.45 분의 x바의 기준값 67 마이너스 뮤, 이번엔 뮤가 70이니까 마이너스 70. 그렇죠? 거기부터 루트 n분의 시그마 0.45 분의 x바의 기준값 69 마이너스 뮤는 70. 그렇죠? 이제 왼쪽 오른쪽에 있는 이 경계값을 계산을 해주면 왼쪽 값은 마이너스 6.67, 오른쪽 값은 마이너스 2.22가 되네요. 됐죠? 자, 그렇다면 Z가 이 사이에 있다라는 것은 여기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 0이고 음수니까 이것 왼쪽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2.22가 있을 거고 더 왼쪽에 마이너스 6.67이 있겠죠. 그렇죠? 이 사이에 있을 확률이에요. 이렇게 요만큼. 그렇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2.22 왼쪽에 있는 전체에서 마이너스 6.67 왼쪽에 있는 전체를 빼주면 되죠. 그렇죠? 해서 Z가 마이너스 2.22 이하일 확률에서 Z가 마이너스 6.67 이하일 확률을 빼주면 됩니다. Z가 마이너스 2.22 이하일 확률은 조금 전에 표에서 찾아봤었죠? 그렇죠? 0.0132라는 값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교재 뒤에 표를 보세요. 마이너스 6.67 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표에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 마이너스 6.6 하고 찾아야 되는데 가로축에서는 0.07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6.6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거 표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에는 여기 마이너스 쪽에 마이너스 3.4 하는 데까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가로축에서 0.09 이런 부분을 찾으시면 여기 있는 부분이 여기 Z분포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3.4 이렇게 된다고 할까요? 여기 있는 이 왼쪽 꼬리의 확률 이것은 거의 0에 가깝죠. 0.0002 이 정도 된다. 표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6.67이다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3.4에서 더 가야 됩니다. 마이너스 6.67. 그렇죠? 한참 더 가야 돼요. 그래서 이쪽 꼬리에 있는 부분은 여기 표에 있는 마이너스 3.4 어쩌고 하는 것까지 계산이 되고 그걸 넘어갔다. 마이너스 3.5 얼마 이렇게 됐다. 그러면 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해서 Z가 마이너스 6.67 이하일 확률은 0에 가깝다. 그냥 0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해서 이 값은 그냥 무시해도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전체 베타의 값은 0.0132 이렇게 나온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설 검정은 어떤 성질이 있었냐? 제1종 과오, 귀무가설이 참인데 기각해버렸다. 과오가 생겼습니다. 그 확률을 알파라고 표시를 했고요. 제2종 과오, 귀무가설이 거짓인데 기각을 못했어요. 그 확률을 베타라고 썼고요. 그렇죠? 근데 이 알파와 베타는 서로 관계가 있고 한쪽이 감소하면 반대쪽은 증가한다. 그렇죠? 둘 다 작게 하고 싶다 그러면 표본의 크기를 아주 크게 해야 되는데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죠? 해서 적당한 표본을 꺼내서 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느 한쪽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알파를 작게 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어렵지 않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각 값이라는 것은 두 번째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게 되면 기각력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어요. 즉 일종 과오의 그 범할 확률이라는 것이 바뀌어요. 기각력에 따라서. 그렇죠? 자, 그런 성질이 있고요. 표본의 크기 n을 크게 하면 알파, 베타를 동시에 감소시킬 수는 있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건 불가능하다. 우리가 그렇게 큰 표본을 꺼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물론 모집단이 그렇게 크지 않을 때는 가능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통계학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거다. 어렵지 않죠? 그렇게. 자, 그리고 귀무가설이 거짓이면 그렇다면 우리는 귀무가설을 기각해야 돼요. 그렇죠? 그때 그 베타라는 값에 대해서 아까 비교해 봤었죠? 0.5일 때, 0.7일 때, P가 0.5일 때, 0.7일 때 계산하면서. 그렇죠?
그 성질을 보니까 베타라는 값은 그 모수의 참값이 0.5거나 0.7이거나 하는 그 참값이 가설로 설정된 값, P는 0.25, 기무가설로 설정된 값 0.25. 그렇죠? 그 값에 접근할 때는 최대가 돼요. 최대가. 근데 그 값에서 멀어질수록 베타의 값은 아까 비교해 봤었죠? 작아집니다. 예, P가 0.5일 때는 베타가 0.25 얼마 이렇게 나왔고, 그렇죠? P가 0.7이었을 때는 베타가 0.00 얼마 이렇게 나왔어요. 더 작아졌어요. 그렇죠? 0.25에서 멀어지니까 더 작아졌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검정력이라는 것은 베타의 여집합 부분이에요. 즉, 대립가설이 참일 때 H0 귀무가설, 귀무가설은 내 반대 주장이니까 거짓이 되겠죠. 그걸 기각할 수 있는 확률, 제대로 할 수 있는 확률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것을 검정력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그건 베타의 반대가 되겠죠. 그렇죠? 예, 해서 1에서 베타를 빼주면 돼요. 검정력이라는 것은 1-베타다. 대립가설이 참일 때 H0를 기각하는 확률. 어렵지 않죠? 예, 즉 대립가설이 참이다라는 것은 그 반대되는 주장, 귀무가설, 귀무가설이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귀무가설이 거짓일 때 그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귀무가설이 거짓이면 기각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기각하는 그 확률, 그걸 검정력. 기각을 못했다라고 하면 그건 과오가 생겼으니까 그건 두 번째 과오, 이종 과오. 그 이종 과오는 베타. 이해됐죠? 그러니까 검정력과 예, 그 베타, 이종 과오라는 것은 서로 상반된 여집합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1-베타로 표현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검정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주어진 상황에서 예, 단측 검정을 할 건가, 양측 검정을 할 건가라는 걸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단측 검정하는 것은 예, 여러분들의 주장이 단측 검정, 평균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자, 우리가 표본 조사를 해서 표본 평균이 얼마가 나왔다. 그 비교 대상은 뮤0하고 비교해 보고 싶다. 그럴 때 표본 평균이 뮤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모평균에 대해서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표본 평균이 뮤0보다 큰 값이 나왔다. 그렇다면 모평균도 뮤0보다 크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크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른쪽 꼬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단측 검정이다라고 불러요. 마찬가지로 표본 평균이 뮤0보다 작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모평균 뮤도 뮤0보다 작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작다라는 건 왼쪽 꼬리가 됩니다. 이것도 단측 검정이다라고 해요. 세 번째는 예, 표본 평균이 뮤0하고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큰 값이 나와서 다를 수도 있고 작은 값이 나와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다 계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모평균이 뮤0하고는 다른 것 같아. 크거나 작거나 다른 것 같아.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왼쪽 꼬리, 오른쪽 꼬리가 다 해당되니까 이럴 때는 양측 검정이다. 이렇게 불러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어떤 모수가 예, 그 비교 대상보다 크다 또는 작다라는 걸 주장할 때는 단측 검정, 비교 대상과 다르다라는 걸 주장할 때는 양측 검정.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할 건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원에서 내가 SAT 시험을 치기 위해서 학원에서 수업을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어느 학원에서 선전을 합니다. 우리 학원에서 수업을 받은 학생들, 우리 학원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SAT 점수가 일반 모집단에서 조사한 값보다는 크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학생들이 고민할 거예요. 네. 저 학원에 다니면 SAT 점수가 높아지는 것 같은데 내가 학원을 다녀야 될까 하고 고민할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 학생들이 내가 저 학원에 다니면 오히려 SAT 점수가 더 떨어질 텐데 이렇게 고민하진 않죠. 그렇죠? 예. 그 일반적인 공부를 하고 학원에 가서 공부를 더 했다라는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학원에서 공부를 더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떨어지는 쪽을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럴 때는 한쪽만 생각합니다.
해서 점수가 높아질 건가라는 것 한쪽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검정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뮤가 뮤제로보다는 크다. 예, 우리 학원을 다닌 학생들의 평균, 모평균 뮤는 일반 그 학생들의 평균 뮤제로보다는 크다. 예, 이렇게 주장이 되겠죠. 그렇죠? 해서 이런 검정은 단측 검정이에요.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정해 주면 되는 거고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교수법,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방법, 그 교수법을 전통적인 교수법을 쓸 건가, 새로운 교수법을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교수법을 쓰면 어떻게 될까, 효과가 어떻게 될까라는 걸 검증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전통적인 교수법보다 반드시 좋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수법하고 새로운 교수법하고 양쪽을 다 비교를 해야 돼요. 전통적인 교수법하고 새로운 교수법을 비교해 봤을 때 더 효과가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양쪽을 다 감안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런 경우에는 양측 검증을 해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말이 없어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물론 이게 어렵진 않지만, 예,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뮤가 뮤제로보다 크냐 검정해라. 또는 뮤가 뮤제로보다 작냐 검정해라. 뮤가 뮤제로와 다르냐 검정해라. 이런 식으로, 예, 그 양측 검정인지 단측 검정인지, 예, 단서를 주고 문제를 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크다 또는 작다 이걸 검정하라고 하면 단측 검정하시고요. 다르다라는 걸 검정해라 그러면 양측 검정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하면 어려운 게 없죠. 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할 때는, 예, 이걸 구분할 수 있게 공부를 해두시면 됩니다. 가볼까요? 그래서, 예, 단측 검정하는 것은, 예, 주장이 모수 세타가 비교하는 값 세타 제로보다 크다 이런 주장일 때, 예, 또는 모수 세타가 세타 제로 비교값보다 작다 이런 주장일 때는 단측 검정, 대립가설이 단측이죠. 그래서 단측 검정. 물론 그때 귀무가설은 세타가 세타 제로보다 크다라는 것을 부정한 것은 세타가 세타 제로 이하다라는 거지만 이렇게 쓰지 않는다. 그렇죠? 그냥 세타가 세타 제로와 같다 이렇게 쓴다. 약속했어요. 통계적인 기호로 해서 귀무가설은 세타는 세타 제로야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 세타가 세타 제로보다 작다라는 것을 부정했을 때에는 세타가 세타 제로 이상이야 라는 거지만 수학적으로는 우린 이렇게 안 쓰고 여기도 통계적으로 세타는 세타 제로야 이렇게 쓴다. 그래서 귀무가설은 전부 세타는 세타 제로야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해서 한 점이 나오는 거예요. 귀무가설은 세타는 세타 제로. 이해됐죠? 예, 마찬가지 대립가설이 양측이다. 즉 세타가 세타 제로와 다르다. 다르다 그랬으니까 크거나 작거나 하겠죠. 그렇죠? 세타가 세타 제로보다 클 수도 있고 세타가 세타 제로보다 작을 수도 있죠. 그렇죠? 양측을 다 얘기할 때는 양측 검정. 그럴 때 부정은 역시 세타는 세타 제로하고 같다. 어렵지 않죠? 해서 귀무가설은 전부 세타는 세타 제로와 같다. 어려운 거 없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설정하는 것, 예, 우리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하는 것만 연습해보고 예,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제 10.1 볼까요? 어떤 시리얼 제조업자가 예, 자사 제품의 지방 함량의 평균 뮤가 1.5mg을 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감찰 나왔습니다. 이게 과대 광고인지 아닌지 조사를 해봤어요. 이 회사 제품을 표본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1.5mg을 초과했어요. 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초과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걸 검정해야 돼요. 예. 그러면 여기서 귀무가설하고 대립가설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대립가설은 내가 주장하는 거 1.5mg을 표본에서 초과했으니까 모집단에서도 초과할 거다라는 주장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표본 평균을 보니까 모평균도 1.5보다는 클 거야. 예. 이게 내 주장입니다. H1 대립가설은 뮤가 1.5보다 크다. 그렇죠? 귀무가설은 이걸 부정하는 건데 H0는 어떻게 쓰기로 했다고요? 아니야. 뮤는 1.5야. 이렇게 쓰기로 했다. 그렇죠? 뮤가 1.5 이하다라는 의미가 반대 의미지만 이렇게 안 쓰고 뮤는 1.5야. 이렇게 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주장이 뮤는 1.5보다 크다라는 주장이니까 어떤 검정인가요? 단측 검정이죠. 예, 이렇게 연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예, 이번엔 비율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제 10.2 볼까요? 한 부동산 중개인이 현재 건축 중인 단독주택의 60%가 방이 3개인 집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장이 맞는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 표본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량의 신축된 주택을 추출해서 방이 3개인 비율을 조사를 했더니 비율이 60%하고는 달랐어요. 달랐습니다. 예, 이럴 때 검증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달랐다라는 거니까 우리의 주장은 다르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주장은 60% 0.6입니다. 예, 그렇다면 모 비율 P가 0.6하고는 다르다. 이게 H1 대립가설이 되겠죠. 그렇죠? 귀무가설은 이걸 부정한 거예요. 예, H0 P는 0.6이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거니까 이건 양측 검정이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그래서 가설 검정에 대해서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평균, 분산, 비율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가설 검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검정 통계량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그 검정 통계량이 어떤 분포를 따라가는 건지, 이런 것들, 그리고 기강력이 알파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결정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 조금 연습하셔야 됩니다. 용어하고 기호.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